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취임 선서에서 통합과 실용을 강조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 꼬박 하루가 지났습니다. 24시간이 좀 넘었는데 어제 바쁘게 하루를 좀 보내신 것 같아요. 취임 선서부터 얘기를 해보면 통합과 실용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들이에요. 꼭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실 것으로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서 그리고 탄핵 심판을 거치면서 민심이 두동강이가 났고 또 그런 모습들이 대통령 선거 캠페인 기간에도 많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절묘한 득표율, 그러니까 50% 과반을 약간 주지 않았던 국민의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본인이 후보 때부터 강조하셨던 이 절반의 대통령인 반통령이 아니라 크게 대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그 중요한 문제로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취임 선서에서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구별 없이 쓰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 그대로 박정희 정책, 김대중 정책만 쓴다면 아무 걱정이 없겠어요. 그런데 지금 첫날부터 굉장히 위험한 지역화폐 살포 정책이 또다시 등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 시절에 정책을 총괄했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어제 한 방송사 라디오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1호 명령이 비상경제 TF가 될 것이다. 이걸 예고를 했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상경제 TF에서 추경을 다루게 될 거고 그 추경에는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언론에서 다시 그 25만 원 현금 살포 정책이 지역화폐 형태로 등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그동안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이런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족보가 없는 겁니다. 왼쪽 주머니에 돈 넣어주면서 오른쪽 주머니에서 나중에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소금물 주는 것이고 돈을 뿌려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으면 미국, 일본, 중국은 왜 그런 것을 상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 나라는 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 정책, 김대중 정책까지만 쓰시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호텔 경제학 같은 것은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지역화폐 이런 부분에서 좀 정정을 드려야 될 게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지역화폐라든가 소비쿠폰이라든가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국민의힘 지자체장들도 해왔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어쨌든 살포라는 표현부터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건 일종의 복지 정책이 아니라 저희는 경제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수 선순환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호텔 경제학을 얘기하면서 살포라는 표현 쓰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국가 부채만 야기시키고 국민들께 도움이 되지 않고 내수 진작에 대한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 세수 감소가 3%고 IMF 때 2.7%였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2년 동안 세수 감소 15%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세수 감소가 15%니까 13조 원 살포는 안 하실 거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의 국정 전망에 대한 우려와 또 그에 대한 설명 같이 좀 짚어봤는데 저희가 좀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볼 것들이 많아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첫날 새 정부 첫 인선도 직접 발표가 됐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김민석 의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이종석 전 장관, 비서실장의 강훈식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이 한 정권의 초대 내각이라는 것이 참 갖는 상징성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번 인선의 의미는 이게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이게 선발을 맞춰왔던 인사들과 어떤 지금 현안에 대해서 속전속결로 조금 해결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관심 받는 게 이제 총리 아니겠습니까? 이 총리라는 게 사실 둘 중 하나잖아요. 이 관료 출신을 쓰든지 아니면 정치인 출신을 쓰든지. 근데 이제 관료인 출신을 쓰게 되면
좋은 점이 이 정책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섬세하고 또 신중한 면이 있습니다. 이걸 또 반대로 말하면 어떤 국정 초반의 동력을 가지고 재빠르게 어떤 개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속도전에 있어서 느릴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 개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관료 출신이면 여기저기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일 수가 있지만 이 정치인 출신이 오게 되면은 어쨌든 속도감이 있고 정치적 상상력이라든가 어떤 키를 잡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김민석 의원 그리고 또 이번에 정치인 출신을 쓸 때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책과 정치 둘 다 되는 분을 쓰는데 중점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무총리 후보자의 김민석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 당초 국무총리의 또 여러 가지 어떤 중용적인 의미를 담긴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김민석 의원이라고 한다면 신친명계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통합의 의미가 담기지 못한 부분도 아쉽습니다만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그 자체로 부적절합니다. 4가지 점에서 부적절한데요. 첫째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전과 사범인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전과 사범입니다. 그 전과 4개 중에 2개는 심지어 불법 정치자금이죠. 한 번은 2억 원, 또 한 번은 7억 2천만 원.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오신 분이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 5만 원짜리 한 장만 받아도 파면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영을 따르겠습니까? 공직기강이 엉망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준법 의식이 굉장히 미약한 분이에요. 그 불법 정치자금 추징금 7억 2천만 원을 13년 5개월 걸려서 완납했습니다. 그것도 2024년에 민주당에서 총선 공직 후보자 적격 심사 받으면서 그 적격 판정 받고 나서야 완납을 했어요. 이런 분이 과연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준법 의식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로 반미 이력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대북 송금 사건의 엄연히 피고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북 제재 위반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죠.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도 1985년 미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의 장본인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다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것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병역 면제인데 물론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병역 면제가 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병역 면제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총리가 둘 다 병역 면제면은 유사시에 군 통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점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부적격이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부적격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종석 전 장관 지명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던데 이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이력적인 면에서 과연 미국과 이분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인가, 나아가서 북한에 너무나 경도되진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장 인선도 지금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초반의 인선을 굉장히 보다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권의 입장에서 보기에 입맛에 맞는 인물을 고르기보다는 그 직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상대 진영이라도 골고루 쓰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도 후보 시절 경호를 맡았던 경찰 전담 경호대에게 근접 경호를 맡겼습니다. 어제 취임식에서 대통령 최근접 경호를 놓고 경호처와 경찰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뭐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 나왔던 저 하늘색, 파란색 넥타이를 맨 분과 또 좀 검정색으로 보이는 넥타이를 맨 분이 몸싸움을 하는 저 장면, 저게 경찰과 경호처 이 두 사람 간에 어떤 몸싸움이 벌어진 상황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건데 뭐 이례적이다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례적인 것이고 다음부터는 절대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없도록 지금 조금 업무 조정이라든지 역할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지난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탄핵 심판을 받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사실 경호처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경향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대통령이 썼던 이 비아폰과 관련해서 서버에 대해서 숨기려고
막으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조직적인 어떤 증거 인멸의 정황이 있었던 것들, 그리고 어떤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그야말로 근직할 부대같이 이렇게 했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사실 국민적인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는 이 경호처에 있어서 대대적인 개혁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근접 경호에 대해서는 경호처에게 맡기는 것보다 기존의 후보 시절부터 경호를 해왔던 경찰에게 일단 맡기고 경호처에 대한 일종의 어떤 개혁을 빨리 좀 해나가고 그다음에 인사검증이 되신 분들부터 다시 경호처에 배속을 해서 경호를 맡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이 있었는데 저는 볼상사나운 모습 다시는 보여서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 상황이 벌어지게 된 배경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근접 경호를 어떤 경호처가 아니라 경찰에게 맡긴 이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통상 대통령의 경호라는 건 경호처가 해왔던 부분인데 그게 지금 달라진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장면 자체만 예. 보면 볼썽사나워 보이지만 예. 그 기저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근접 경호를 경호처가 아닌 경찰에 맡긴 것이 원인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자, 이재명 정권의 일관된 코드가 있습니다. 대법관에도 비법조인을 집어넣으려는 시도를 하다가 일단은 유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예. 국방장관에도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을 기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는 사실 그 경호처의 경호 공무원들은 요인 경호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요인을 지키는 것을 본인의 사명으로 여기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불신을 가지고 배제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문가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 일관된 코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은요. 과거에 이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이런 분들은 수사받아야 되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일선 경호 공무원들까지 불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고 저런 장면을 야기하는 겁니다. 전문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정부가 올바로 일할 수 있고 성공한 정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숨가쁜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여야 대표들과 비빔밥 오찬을 함께 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부터 잘 해야 되겠죠. 우리 천하람 대표님도 우리 김용태 대표님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기를 바라고.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언들을 포함한 이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에 관한 문제들은 충분한 반대 의견도 들으시면서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뭐 비빔밥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재료를 한데 섞어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뭐 통합을 의미하는 메뉴였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야당 대표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듣기에 다소 좀 매콤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렇게 해야지 소통이 되는 거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밥 먹었냐, 언제 밥 한번 먹자, 이게 소통이 아닙니다. 불편한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갈 수 있어야 소통이고 그리고 그 소통에서 한자 소자는 상소할 때 그 소와 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면은 건의를 하고 그 건의에 대해서 올바른 응답이 있어야 소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매우 적절한 이야기를 저 자리에서 한 겁니다. 특히나 지금 문제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통령 면소법 아니겠습니까? 형사소송법,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입니다. 법원조직법,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대폭 확대하는 대법관 우겨넣기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공포할 권한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이 저 자리에서 나는 그런 법안 안 하겠다. 내 셀프 면소법, 내 셀프 재판정지법 공포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야 소통이 완성되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야당 대표들을 초청해서 그런 부분들을 언명하고 국민 앞에 확약하는 자리를 반드시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자리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뭐 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 보수를 또 지지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도 신중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벌써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뭐 재판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어떻게 대통령이 선출된 지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야당과 협치를 좀 통해서 좀 더 설득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게 자주 만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소통하는 모습 보이는 게 저는 또 대통령으로서 또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바라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잘 실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첫날부터 그렇게 하느냐고 하시는데 오전 6시 21분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고 그날 오후 4시에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게 민주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대법관 30명으로 늘리고 30명 중에 26명의 임명권을 갖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첫날부터 처리하셨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렇게 첫날부터 그런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부분, 어제 민주당에서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언법이 처리가 됐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은 이재명 대통령이 온전히 주목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떤 당에서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법사위가 주목이 받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됐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도 대통령이 취임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며칠 또 미루는 것이 낫지 않냐라는 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어쨌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어떤 법사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또 야당 의원에게도 설득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저는 또 속도감 내서 빨리 하는 것도 또 매도 빨리 맞는 것이 낫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법사위 전체 회의가 사실 열릴 예정이었다가 전체 회의는 열리지 않고 소위까지만 끝낸 상황이었잖아요.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의지였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니 근데 이제 이 큰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혼자만의 생각일 수는 없겠죠. 이것은 저희가 민주당이 일관되게 대통령 선거 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법안이고 또 대법관을 늘리는 것은 저희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2010년도 한나라당 시절에도 국민의힘에서도 24명으로 대법관을 늘리고 또 경력이라든지 나이도 좀 상향하자. 그리고 대법관의 3분의 1은 또 비법관 출신으로 해서 다양성을 늘리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이게 오랫동안 있었던 얘기인데 다만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시발점이 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시점에 있어서는 좀 결단을 내렸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 민주당 전체 의견이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김문수 전 후보 대선 패배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패배 원인으로 당내 민주주의의 붕괴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이재명 우리 대통령 취임 시간을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나 큰 역사적인 죄를 지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당이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신념, 그것을 지키기 위한 투철한 사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직 후보를 뽑지 않았는지. 물론 김문수 전 후보가 자신의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또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어떤 대선 패배 이유에 대해서 어떤 당의 지도부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당 지도부는 책임을 져야죠. 5월 10일에 있었던 그 전대미문의 후보 교체 시도, 당원들이 저지해서 실패했지만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한 명만 물러나고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가는 것 당원들이 어떻게 보면 양해해줬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대선을 졌잖아요. 이 대선의 표차는 퍼센티지로 봤을 때 역대 민주화 이후 9번의 대선 중에 4번째로 큰 겁니다. 굉장히 크게 졌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했던 비대위원들 다 그대로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 자리를 지키고 있죠.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대선 당일에 개표 상황실 맨 앞줄에 앉아 계셨던 분들, 그분들은 모두 다 물러나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세상이 열렸다고 가슴을 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당원과 지지층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선거에서 패배하면 본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후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문수 후보도 지금 남 탓할 계제는 못 되죠. 자유통일당 출신이라든가 그런 극단적인 세력과 절연도 하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선을 긋지 못하고 온정적인 언어로 중도층을 이반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인도 다른 사람을 탓할 계제는 못 된다. 역시나 큰 책임을 지셔야 되고 뒤로 물러나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 지도부의 책임 분명히 있지만 김문수 전 후보도 남 탓할 처지가 못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일각에서는 김문수 전 후보의 이런
발언들을 놓고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발언들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시기 어떻습니까? 뭐 제가 이제 삼자장 입장에서 봤을 때도 김문수 전 후보라고 할까요? 이분이 당대표 전당대회가 열린다고 하면 당대표에 다시 출마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는 어제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뭐 일간지의 사설의 제목이 좀 기억나요. 국민의힘은 언제부터인가 패배하고 잘못이 있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어떤 취지의 사설이었는데 그게 지난 총선 때부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총선에서도 비대위원장이라는 분이 총선에 패배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중에 특히 뭐 대통령에 대한 이유,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이유로 다시 또 출마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일부 지지자들이 지지를 해주니까 또 그게 정당화되는 모습. 그런 모습 이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또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또 패장이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또 이번에도 내가 더 잘하겠다라는 식으로 출마하는 모습.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의 당내 어떤 계파의 수장들이라든지 당을 이끌어 오셨던 분들이 저는 조금 일선으로 좀 물러나시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같은 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재섭이라든지 예. 조금 새로운 인물들, 국민들에게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분이 좀 나서셔가지고 당의 개혁을 이끌고 기존의 어떤 주요 정치를 하셨던 이 지도부들은 조금 뒷선에서 좀 개혁을 도와주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그 자리에서 또 대선 패배 책임과 향후 수습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경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